그럼 마지막 발표로 해외 플라스틱 재활용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저탄소 자원순환 연구소 박상우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참고로 박상우 소장님은 현재 충남 도립대학교 초빙 교수이자 그간 환경부 및 유관기관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섬유 패션 산업 리사이클 온라인 세미나 초청받은 박상우라고 합니다. 아마 제가 그 담당할 주제는 해외 플라스틱 재활용 현황과 과제에 대한 거고요. 크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고요. 아마 제가 크게 세 가지 꼭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든 섬유든 왜 재활용할 수밖에 없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 재활용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에 재활용 관련돼서 정책 제안이라든가 그 정책 제안을 이행하기 위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좀 전체적으로 리뷰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를 시켜드리는 쪽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재활용할 수밖에 없나는, 우리나라가 뭐 코로나에 관해서는 선도하는 입장인데 사실은 이런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저희들이 선도를 아쉽게도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국제 동향에 따라서 저희 나라가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이 들어보실 만한 것 같은데, 지속 가능 발전, 그거를 이행하기 위한 17개 목표가 있고요. 그게 2015년도에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꼭지 하나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요즘에 기후위기라고까지 표현하는 기후변화 협약, 내년부터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들리는 순환경제, 그리고 그린딜, 가로 열고 그린 뉴딜은 EU에서는 그린딜이라고 부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보시면 2015년도에 미래를 향한 새 출발이라고 제가 이렇게 명명을 하고 다른 데에서도 초청을 받았을 때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순서는 1번부터 4번까지 나눴는데 2015년도에 6월 달에 우리가 선도, 그러니까 주요 7개국이라고 하는 G7 그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유일하게 자원 효율이라는 꼭지를 가지고 정상 테이블에서 논의를 한 첫 사례고요. 그 이후에 9월 달에 우리가 얘기하는 유엔에서 SDG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 뭐 요거에 대한 주제가 협약 체결이 됐고, 그해 12월에 파리 기후 협정, 마지막에 그해 12월에 EU에서 순환경제라는 정책이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2015년도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이 세미나가 개최된 계기가 여기부터 출발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 도출이 됐느냐라고 하면, 요즘에 여러분들이 확실한 시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불확실성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왜 새 출발을 하게 됐는 배경을 보면은 딱 하나입니다. 인구가 앞으로도 여전히 계속 증가합니다. 안타깝게 우리나라는 인구가 정체되어 있는데 세계 전체 인구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많이 증가가 될 거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파란색이 세계 전체 인구고요. 초록색이 도상국에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크게 답보 상태일 거고요. 아마 세계 전체 인구가 2050년도에 한 97억까지, 현재 2015년 기준에 73억이니까 한 24억 정도가 늘어날 예정이고요. 이 데이터는 뭐 유엔에서 나왔으니까 신뢰성이 좀 높을 겁니다. 이 인구가 늘어나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보시면은 1970년도부터 15년까지 한 45년 동안에 경제개발, 우리가 보통 경제지표를 GDP로 이제 대충하는데 GDP가 얼마야? 라고 하는데, 그 점선 검정색이 GDP가 시간 경과에 따라서 GDP가 증가되는 현상을 보고 있고요. 안타깝게 보시면은 컬러풀하게 노란색부터 붉은색, 파란색이 있는 게 자원이에요. 우리가 세계 자원이라는 걸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하는데 뭐 일일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GDP가 자원을 소비하면서 같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맨 밑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구 증가는 결국은 GDP, 누구나 다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목표로 하니까 GDP가 증가되고 그거에 수반한 자원 소비가 돼 있고, 여기까지 그냥 우리하고 별개 부분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했듯이 환경 용량이 초과한다는 겁니다. 지구가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한 기후위기, 뭐,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있어. 그 토탈 환경 용량이라고 전문 용어들은 이렇게 씁니다. 그게 초과가 된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고, 아마 정부에서는 이런 용어를 잘 쓰지는 않는데, 저는 그냥 이해 쉽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함께 하다라는 걸 우리가 커플이라고 하고, 커플링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반대 의미, 디커플링.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의미가,
우리가 인간 행복과 경제 활동을 GDP는 당연히 추구를 하는 게 맞는데 그거에 비례해서 자원을 이용하는 게 같이 흘러간다든가 아니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같이 가상. 그래서 반대. 인간 행복과 경제 활동은 증가하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뭐 이런 의미에서 디커플링이라고 용어가 돼 있고요. 우리나라는 다른 용어로 이렇게 한국적인 용어로 정부 정책에서는 쓰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은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크게 그 2015년도 유엔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행하기 위한 목표를 크게 17개가 했어요. 그 중에서 뭐 우리 그 섬유 쪽이든 플라스틱 쪽이든 뭐 모든 쪽이 일단은 제가 12번에 체크를 하는 것은 이게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거고요. 이후에 뭐 14번, 13번, 뭐 여러 가지 18번 경제성장 이런 부분이 다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데 뭐 다 체크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일단 12번 목표가 지속 가능한 생산 소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가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서 익숙하신 분이 계시죠? 우리 반기문 전 그 유엔 사무처장 계실 때 이분이 그래도 이룬 성과라고 하는 것은 파리 협정을 도출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21년 1월부터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에 대한 그 자기들이 스스로 감축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 가지 페널티가 부여가 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관련이 됩니다.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순환경제란 용어가 사실은 EU로부터 출발이 되고 지금 2015년도 나왔으니까 근 5년하고도 6년 차 접어 들어가는데요. 이 순환경제가 어떻게 도출됐냐면 사실은 제가 손바닥에 우리 저 포항에 나와 있는 걸 그림을 제가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앞서 세 가지 주요 7개국에서 자원효율, 유엔에서 파리협정과 SDG 이 세 가지를 이행하기 위해서 녹아들인 정책이 순환경제 정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단순히 우리가 경제 부분에서 순환경제란 용어가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넓게 환경적인 부분까지 포함한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순환경제라는 표현을 했고 그런 정책을 5년 이상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렸고요.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12월 달에 한번 발표하고 올 3월 달에 추가적인 새로운 순환경제 정책 버전 2가 또다시 나왔습니다. 후에 말씀할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순환경제가 뭐냐 그런 건 빨간색으로 언더를 표시해 놓고 우측에 있는 게 일단 밑에 부분은 이제 이 그림은 네덜란드 자료를 제가 가져온 거고요. 맨 재미나죠. 그 지구의 자원을 계속 훼손 파먹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 성장을 해왔다고 하면 우측에 이상적이지만 자원은 소비되지 않고 한번 사용된 자원을 계속 순환해서 사용하는 분명한 건 이상적인 이야기지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현황은 중간 정도 그래서 순환을 일부 고려한 선형경제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더 좌측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우측으로 순환경제 쪽으로 흘러가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이게 개인적인 바람일 거고 우리 순환경제 쪽을 조금 많이 하시는 정치권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까지 우리 경제지표는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GDP가 얼마야 라는 걸 가지고만 경제지표를 했는데 향후는 R이 즉 자원효율과 C 순환경제에 대한 이니셜 앞자를 딴 건데요. 이런 지표도 GDP와 함께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그 밑에 부분을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까지의 GDP는 자원을 소비해야지만 사업이 성공했던 거에 반해서 앞으로는 자원 소비에 의존하지 않는 사업이 비즈니스가 성공한다라는 의미에서 순환경제가 추구하는 목적이고요. 이건 어느 특정 국가나 특정 정책이나 정치하시는 분만이 추구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국가들이 지금 함께 기후변화하고 함께 갈 수밖에 없는 하나의 패러다임의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꼭지로 와서 그린딜, 그린니들이 그러니까 이분들도 똑같이 우리나라 정치처럼 5년 동안 집행을 하는데 EU 회원국가는 28개국, 영국이 탈퇴해서 27회원국인데요. 그 이외에도 국가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EU 집행위는 27개 회원국의 대통령격인 분이 이게 5년마다 집권이가 바뀌는데 작년 12월 달에 새롭게 집권하신 폰데이어 라이언이라는 분이고요. 이분이 자기 재임 5년 동안 핵심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책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것도 바로 그린딜. 다들 아시는 2050년도에 탄소 중립. 그래서 이산화탄소 기후 위기에 관한 것을 타겟을 가지고 끌고 가겠다. 대단히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 어떤 국가나 집행위들이 들어오면은 경제가 기반이 되는 것들을 1순위로 하는데 특이하게 탄소 중립을 첫 번째 정책으로 내세웠던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만큼 지금 우리가 환경을 등한시한 경제 성장은 이루기가 힘들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맞습니다. 자세한 건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분이 2019년 12월에 집행하고부터 쭉 했는데 좀 죄송한데 슬라이드가 좀 작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쭉 현재 10월 달까지 이분이 어떤 정책을 그린딜에 관련된 타임라인 시간이 흐르면서 나온 거죠. 제가 한번 최근 거를 쭉 개인적으로도 모니터링 계속 하고 있고요.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 아까도 그린딜이든 지속 가능한 발전이든 뭐 순환 경제든 우리가 지금까지 친환경 정책이라고 해서 어떤 제품이 친환경 제품이야라고 했던 것들이 구체적으로 EU 집행위가 뭔가 정책을 드라이브 걸 때 그 정책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정책적 의지가 먼저 표출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금이 뒷받침이 되는데 모든 건 공적 자금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 자금을 끌어들일 때 그 민간 자금이 어느 것이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거고 어느 부분이 순환경제에 맞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정책 일환 중에 텍소노미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정책을 올 1월 달에 발표했고요. 이게 뭐냐면은 최소한 그 밑에 부분의 환경 목표 6가지 중에 최소 하나는 만족을 하는 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지만 민간 자금이 투자되는 겁니다. 그런 지침을 EU 집행위에서 마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소를 운영하는 게 있는데 5월 초에 금융투자 청지액에 대한 자료를 한번 발간한 게 있으니까 한번 쉽게 접근 가능합니다. 관계되신 분들 한번 좀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가지 기후변화에 완화시키는 또는 적응시키든 또는 순환경제로 전환하든 오염방지나 건강한 생태계 보호를 하는 6가지 중에 하나는 적어도 기여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민간 자금이 투자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50년도에 탄소 중립 제로, 그러니까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단계적으로 올 20년도까지 20%를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라는 거고 중요한 것은 2030년도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3번의 정권 집행위가 3번의 목표를 바꿉니다. 근데 최근에 걸 맨 우측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폰데이어 라이언이라는 집행위가 들어서자마자 올 9월 17일 날 다시 발표를 합니다. 세계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2030년도 목표로 1990년도에 배출한 양의 55% 감축을 하겠다. 그에 따라서 재생에너지나 에너지 효율 등등등 아까도 순환경제 이야기도 했듯이 온실가스를 이만큼 감축을 하겠다. 이게 55%라는 수치가요. 여러분들이 와닿진 않은데 90년도에 아무 생각 없이 배출된 양을 100으로 봤을 때 그거의 55%를 줄이겠다. 다시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 45로 줄이겠다는 걸 우리가 경제는 분명히 발전이 됐는데 회귀해가지고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것은 대단히 큰 수치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2050년도엔 그걸 제로로 하겠다는 것은 더더욱 큰 거고요. 아마 이건 하나의 큰 세계의 흐름이고요. 패러다임입니다. 아마 우리도 이거에 맞춰서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발표를 했죠. 우리도 탄소 중립을 하시겠다라고 공표를 했으니 구체적으로 아마 모든 산업계나 지자체나 모든 민관들이 합쳐가지고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 드라이브가 갈 겁니다. 그거에 관련되는 관심은 여러분들이 섬유 산업계에서도 좀 계속 지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진행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했는데 EU 같은 경우 1970년도 대비 17년도에 한 자원을 3배 정도 사용했고요. 이제 사용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 자원을 추출하고 가공하는 과정 중에서 온실가스가 한 50% 발생이 된다고 하는 게 유엔에 신뢰되어 있는 자료에서 나온 거고요. 또 생물 다양성이 한 90%, 물에 관련된 스트레스가 한 90%가 이 과정 중에서 발생이 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이라고 밑에 제가 표시를 파란색으로 하는 게 섬유산업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린 환경 용량을 초과하면서까지 경제나 어떤 부가 창출되는 것은 앞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순환경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좌측 그림은 똑같은데 맨 밑에 별도로 하나 제가 빨간 글씨라는 게 이게 새로운 집행위가 들어서서 첫 번째 발표한 게 그린딜 플러스 그린딜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그중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게 순환경제 보전 2입니다. 2020년도 3월 달에 새로 나왔고요. 다시 얘기하면은 순환경제라는 게 어떠한 잠시 인기가 반짝가서 나온 정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확장성 있고 계속 연계해서 갈 수밖에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섬유산업이나 모든 우리 국가 기반 산업들이 순환경제에 대한 마인드나 이런 정책 어떤 목표로 하는 방향은 함께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국제적인 흐름이다라는 것을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다 보니 EU가 선도하다 보니 뭐 최근 6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EU 그 집행위원장하고 별도로 화상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EU가 좀 파트너가 돼 주십시오라고 하는 한번 정상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환경이나 등등등 세부 또 진행이 계속되고 있고요. 생략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꼭지가 왜 재활용을 할 수밖에 없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게 안타깝게 세계 흐름이 그렇고 안타깝다는 표현이 좀 적절하진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도 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국제 흐름이 어떤지에 대한 것을 간략히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꼭지로 이제 재활용 현안. 여기서 재활용이라는 것은 일단은 제가 세미나 의뢰받은 내용이 사실 플라스틱이 주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전체에 대한 정책 흐름과 PET, 페트에 대한 생산과 재활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현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EU가 좀 환경 쪽에서는 좀 많이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EU 얘기지만 제가 이게 서울연구원의 자료를 그전에 투고했던 자료를 일부 가져왔는데 EU하고 UN에서 각각 SDG 아까 얘기했던 지속가능한 발전의 12번하고 14번 꼭지에서 나온 거고요. EU가 계속 경제부하고 환경 쪽에 해오던 공통분모가 자원 효율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도출된 게 순환경제 정책, 그 뒤에 재작년 2018년도 1월 달에 플라스틱 전략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파급 효과가 매우 컸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깐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2015년도 12월 달에 순환경제 정책이라는 패키지가 12월 달에 한번 나온 얘기고 우측이 그로부터 한 2년 후에 2018년도 2월 달에 다시 플라스틱 전략이라는 거를 EU 집행위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걸로 통해서 어떤 드라이브를 걸었느냐 보시면은 크게 EU 같은 경우가 규제 쪽도 있어요. 산업계에서는 규제라는 용어를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는 용어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필요한 부분에서는 좀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규제가 1순위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EU 같은 경우는 규제를 좀 일부 하고 있는데 크게 제가 이 그림을 이해하는 게 큰 테두리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나오는 도시 폐기물에서 폐기물을 2035년도에 65%를 물질 재활용 아까도 우리가 페트를 우리 섬유 원료로 수지로 쓰듯이 이런 물질 재활용이라고 표현하는데 65%를 의무사항입니다. 모든 회원 국가들이 달성을 해야 돼요. 뭐 그러고 그 안에가 패키징 웨이스트라고 해서 포장 폐기물 또 포장 폐기물 내에서도 플라스틱 내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 이렇게 단계적으로 촘촘하게 EU가 규제를 수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림으로는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것은 없었지만 최근에 작년에 7월 달에 최종적으로 법이 통과가 돼서 2021년부터 의무사항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EU가 이렇게 규제를 의무사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도 재활용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다시 출구 부문에서 수요 증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그 환경 쪽에서도 많은 분들이 의문시하는 게 재활용을 하면 뭐해? 그걸 수요 층에서 제대로 갖다 쓰지 않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EU조차 이런 걸 고민을 해가지고 녹색 공공조달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재활용을 사용을 하게끔 하는 의무 부여입니다. 현재도 잘 되고 있는데 좀 더 강화했다라는 의미에서 여기다 담아봤고요. 그 다음에 천연물질에 세금 부과를 해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재생제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정책을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측 하단에 보면은 박스로 제가 1000만 톤 플라스틱이라는 건 일단 밀도가 되게 낮은데 비중이 되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1000만 톤이라는 수치를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발적 캠페인에 의해서 1000만 톤을 서로 공급해주고 사용하겠다는 걸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우리가 플라스틱 페트가 되든 일반적인 플라스틱이든 1000만 톤을
재활용해서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그 천연제인 수지를 한 채도 아까도 말씀드린 35%든 30%든 쓸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자발적 캠페인에 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2025년부터는 가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요청도 그러니까 확보를 EU 차원에서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활용이 품질이 좀 대부분은 이제 확보가 돼야지만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결 과제 중에 하나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법률을 하나 또 개정을 했는데요. 당초에 투입되는 원료에 수지 같은 경우는 보통 99%가 뭐 PP가 되든 PE가 되겠지만 기타의 1% 미만의 것들도 투입되는 물질이 무엇이 있는지를 의무적으로 법으로 공개를 하도록 해서 맨 하단 부분이 플라스틱에 한해가지고 좀 글씨가 좀 깨알 같지만 그런 취지입니다. 어떤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재활용업체든 EU 회원 국가의 모든 국민들이든 쉽게 접근해서 어떤 물질이 어떤 제품이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쉽게 접근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까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너무 딱딱하고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그만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잘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잘 촘촘하게 마련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좀 피부에 와닿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목표, 아까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활용도 목표를 2030년, 2025년도 해가지고 각각 목표이기 때문에 이게 목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무라는 걸 좀 말씀을 다시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겁니다. 이 중에서 플라스틱이 2030년도 12월까지 최소 55%를 물질 재활용으로 써야 됩니다. 물질 재활용이라면 아까 페트를 여러분들이 섬유 수지로 지금 활용해서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오듯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물질 재활용이라는데 그걸 최소 55%로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야 된다라고 보시면은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본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본도 똑같이 2018년도 기본계획이라는 게 나오고요. 플라스틱에 관련되는 전략을 작년 5월 달에 31일 날 한번 나왔고요.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일본도 해가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달에 조금 전에 2019년도에 자원순환 전략이 나온 5월 13일 거에 대한 구체적인 시책을 피기 위한 방향성을 9월 달에 한번 주요 시책을 좀 더 펼친 시책을 10월 달에 나왔습니다. 일본어로 써 있습니다만 그냥 그렇게 구체적으로 좀 이행을 하기 위한 방향과 시책을 마련해 가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더군다나 플랫폼이라는 걸 운영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선의의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EU 환경성에서 온라인상으로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누가 잘하나, 누가 우수 사례를 있는지를 올려서 A라는 기업이 올리면은 그 A 기업의 동종산업계들이 A도 했어? 그럼 B 기업도 C 기업도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을 하나 만들었고요. 우리도 환경부에다 좀 건의를 좀 해서 최근에 플랫폼을 만든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언이 들어왔을 때 일본 사례를 좀 하고 EU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걸 아마 최근에 플랫폼을 우리나라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섬유 산업계도 이런 플랫폼에 아직은 조금 이게 뭔지 궁금해 하시겠지만 정보 홍보가 충분히 이뤄집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섬유 산업계에서도 재활용한 우수 사례들을 이 플랫폼에 담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한국도요, 2018년도에 5월 달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그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 뭐 조금 언론상으로는 대란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수거 거부 사태 때문에 플라스틱이 원래 이게 5월 달에 대책이 나올 상황은 아니었었어요. 처음에 18년도 9월 달에 자원순환 기본계획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후순위로 돼 있었는데 그날 워낙 국민들이 관심이 있고 정부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먼저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우여곡절이 있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종합대책에 나름 관계부처들이 좀 합동을 해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인지 올 9월 달에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 계획이라 해서 이것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글자가 깨알 같지만 우측 중간 부분에 보면 제가 빨간 언더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뭐냐면은 아까도 EU 사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도 이번에 강력하게 환경부에서
도입한 게 2030년도에 플라스틱 용기에 사용되는 것들의 재활용 재생제를 30% 사용하도록 목표를 설정했다는 겁니다. 근데 다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목표입니다. 법적으로는 아까 의무사항으로는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정부 관계가 30% 의무사항을 달성하도록 한 부분은 여러 가지 모니터링도 하고 EU 정책이나 일본 정책에 대한 것도 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흘러가니 우리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고언을 드린 부분들도 일부 여기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고심 끝에 뭐 이런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030년도에 플라스틱 페트가 되든 재생원료가 어쨌든 전체적인 플라스틱이든 30%는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들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올 9월 달에 채택이 됐다라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EU하고 일본은 이렇습니다. 뭐 그래서 발생 억제 줄이고 그럼에도 나온 폐기물을 재사용하고 재활용하겠다. 뭐 관련되는 남나라 얘기지만 전략과 법률이 이렇게 개정되어 와 있다.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꼭지에서 PET가 어떻게 생산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 섬유산업연합회에서도 관련되는 자료를 여러분들 회원으로 많이 가지겠지만,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이 분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한 자료를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처는 제가 좀 어떻게 급해서 출처까지는 밝혀는 못했지만, 일본 자료를 좀 참고를 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총 우리가 화학 섬유에는 뭐 아크릴, 나일론, 셀룰로스, 뭐 폴리에스테르에서 F하고 S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체 섬유 계통에서 86%가 우리가 PET, 즉 다시 얘기하면 폴리에스테르가 전체 2017년 기준에서 세계에서 한 86%가 폴리에스테르 쪽에 섬유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수치가 상당히 적은 건 아닌 걸로 보여지네요.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되는 전체 양에 대한 총량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역별.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 전체적인 거고요. 우측은 워낙 밑에 중국을 뺀 나머지 국가들이 수치가 작다 보니까 우측에 별도로 확대 해석해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중국이 PET 쪽에 F에 관련돼서 한정되어 있지만 전체 중국이 PET 섬유 시장의 73%가 2017년 기준에 중국이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면 중국 시장이 엄청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타 작지만 인도, 미국, 한국도 좀 보입니다. 한국도 피크가 한 50만 톤, 한 70만 톤에서 조금 왔다 갔다 시간이 경과되면서 약간 수치는 하향 추세로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렇게 작아서 보이지만 제가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렇게 지금 추이는 가고 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폴리에스테르에 대한 수지 국가별 생산 수위는 뭐 참고해서 보시면 중국이 PET 수지에 관해서는 총 양 중에 33%, 북미 지역이 한 23%, EU가 한 13% 등등등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한국은 미처 수치가 좀 작아서 제가 끄집어내지 못했습니다. EU의 PET 수요 생산이고, EU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양도 있고요. 대부분 수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생산이라고 한 부분이 색깔이, 저도 색상이 좀 어둡습니다만 이 두 부분이 생산이고요. 이 뒷부분은 상단 두 개 있는 부분은 수입에 의존하는 부분이고요. 수요와 공급은 거의 맞고요. 공급이 조금 이상되지만 수요보다는 좀 더 과잉으로 공급되는 게 맞겠죠. 수요 공급 차원에서. 어쨌든 수요 공급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2015년도에 반짝 PET가 컸다가 그 뒤에 떨어졌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상향으로 수요가 계속 일어나는 걸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아주 미량입니다만 한 10년 수치를 봤을 땐, 추이를 봤을 때는 수치가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걸로 10년 경과치를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이제 EU 시장도 국내도 마찬가지. PET 제품의 용도가 보면은 우리가 보라색이 전체 보면 포장에서 96%고요. 그 중에서 66%는 음료수병, 우리가 일회용 음료 자주 마시듯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트레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보죠. 어쨌든 포장 용기 쪽으로 PET는 한 96%, 그 중에서 음료수가 한 66% 정도 용도로 PET를 소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색상은 우리가 어떤 것들이냐, 이게
나중에 이 부분은 왜 굳이 넣냐라고 하면 이제 재활용하는 부분에서 결국 우리가 색상이 무색이냐 아니냐, 색상이 혼합되어 있느냐에 따라 재활용하는데 한계가 발생이 돼서 이유 자료입니다만 독일 같은 경우는 한 60%, 68% 정도가 거의 색깔이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일부 좀 혼합되어 있는 게 나머지 한 30% 정도 내외. 그러니까 되게 심플합니다. 독일 같은 데는. 근데 뭐 EU 전체로 봤을 때는 많이 섞여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색깔이 단일색으로 가는 게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좀 수월하고 어떤 품질을 고도화하고 일정한 품질을 끌고 가는데 좋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우리도 바뀌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환경부에도 그렇게 정책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얘기입니다. 일본은 PET 수지가 좀 죄송합니다. 제게 글자가 죄송하게 작지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일본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한 56만 톤을 생산을 하고 수입을 하는 게 한 100만 톤 정도 해서 그리고 일부 재생하는 게 한 30만 톤 이렇게 해서 맨 좌측이 생산 쪽하고 어쨌든 수지가 공급되는 스타일 그리고 어떤 용도로 하느냐 병이 한 74만 톤 그리고 섬유가 한 20만 톤 그리고 필름이 한 30만 톤 등등 이렇게 해서 사용해서 맨 우측 그림은 이네들이 그 관계되는 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회수해서 재활용하는지에 대한 것까지인데 뭐 그것까지는 뭐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일본도 수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로부터 수지를 수입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물질 흐름을 잘 정리를 하고 있다 정도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잠깐 여러분들이 질의를 한 내용을 좀 몇 가지 모니터링을 했는데 재활용을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허수가 좀 많이 껴 있어요. 이게 재활용률이라는 게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린다면 페트를 섬유 수지로 쓰는 경우를 우리가 물질 재활용이라고 하고요.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플라스틱 같은 경우를 고형 연료로 쓰는 우리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에너지 재활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일본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에너지로 사용되는 연료로 쓰는 것까지 재활용률에 카운팅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국제사회나 EU나 이런 부분은 에너지로 쓰는 부분은 재활용률에 엄격하게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던 30%라는 게 에너지로 포함하는 부분은 빠져 있고요. 물질 재활용만 2030년도에 30% 사용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일본 거는 80 몇 프로는 왜 이렇게 높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에너지, 즉 우리가 SRF나 전문용어로 RPF라고 하는 고용연료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저렇게 높아진 거고요. 실제 EU나 미국처럼 한 30%, 40% 내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도 실질적인 재활용, 물질 재활용은 한 20% 내외 정도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런데 통계가 안타깝게 명확하게 딱 20%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아직은 우리는 그런 기반이 조금 미진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후에 한번 또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EU에서 페트에 대한 거 하나 좀 더 들어온 페트 재활용이 어떻게 되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느냐 보시면은 30%가 이제 시트지로 좀 많이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병으로 다시 사용하는 게 28%, 그 다음에 우리가 섬유 쪽으로 여러분들 섬유 산업 쪽으로 한 24%가 활용이 되어지고 있다. 이제 이 중에서 제가 조그맣게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것은 이제 주로 시트지나 PET병 자체도 음료수병, 우리가 대부분 우리나라는 현행법에는 음료용도, 그러니까 식료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품질이 확보가 되어진다고 하면은 어떤 식품 용도로도 시트지나 음료병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고요. 현행법으로는 현재 식료품에 관련되는 포장 용기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EU나 일본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관심 있는 건 섬유 쪽에 얼마나 페트를 활용하고 있느냐. 총 재활용한 용도 중에 24%, 2018년 기준에서 24%가 섬유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 얘기 잠깐 하면은 일본은 특이하게 바로 재활용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얼마나 페트가 잘 회수하느냐. 여러분 국민들이 쓰고 사용하고 버렸을 때
첫 번째는 우리가 재활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잘 회수되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는 관계되는 협회가 있어서 얼마나 회수가 잘 되는지까지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8년도 기준에서 총 배출된 버려진 페트의 92%가량이 회수가 되고요. 그 92%를 100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한 85%가 재활용하고 있다. 이 재활용 중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에너지로 좀 활용한 거 또는 페트병으로 수지로 쓴 거, 섬유로 쓴 거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92%가 회수돼서 그 92%에 대한 85%가 다시 재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용도별 중에서 이제 주로 이제 물질 재활용 중에 어느 쪽으로 가느냐. 시트지가 일본은 시트 쪽으로 퍼센트로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절대량으로 해서 지금 한 13만 톤, 그 다음에 빨간색이 섬유 계통으로 한 6만 톤 정도, 병이 한 7만 3천 톤 뭐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지금 중요한 것은 물질 재활용이 한 2014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추이가 물질 재활용의 절대량이지만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에서 수입 금지됐고 순환경제 쪽으로 이행하기 위한 일본도 정책적으로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페트의 하나지만 이렇게 수지가 물질 재활용으로 좀 많이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이제 플라스틱의 재활용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지 페트가 정책적으로 잘 재활용하나 정책적인 제언입니다. 정책 방향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고 그 정책 방향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이냐. 제가 일단은 정책 방향은 정책 방향으로 끝내기로 하고요. 해결 과제 제가 3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수요 공급이 밸런스가 맞춰져야 되고요. 아무리 수요처에서 섬유산업에서 페트에 대한 고품질의 뭔가를 좀 페트를 보내주세요 한들 공급처에서 그거를 공급을 못 해준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공급이 오히려 100인데 수요에서 10밖에 수요할 수가 없다면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밸런스를 잘 맞춰주기 위해서 아까 EU가 1000만 톤을 25년도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25년도에 1000만 톤을 균형을 맞추기 위한 MOU를 체결했고 실제 그렇게 가도록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국내에서도 해결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섬유산업에도 마찬가지로 품질 확보가 명확하게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시장들이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부분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플라스틱 재활용하기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전에 그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은 최소한 수요 공급, 품질 확보, 시장 지원 이런 것들인 디펜스가 돼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영어입니다만 아까도 제가 순환경제에 표현한 것처럼 그거예요. 페트도 이렇게 동맥산업과 정맥산업이 잘 균형을 이루도록 뭐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버진 재료, 그러니까 원재는 최소한으로 하면서 리사이클링한 뭐 페트가 되든 뭐 섬유의 고유의 수지가 되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최소한 원수지를 최소화하면서 페트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용하도록 하는 이런 순환 체제를 갖춰야 된다는 그런 공급망에 대한 밸류 체인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EU가 순환경제가 버전 2가 올 3월 달에 새로 나왔다고 했고요. 이 순환경제 정책을 드라이브하면서 이분들도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7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순환경제를 자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 7종 중에서 2개가 다름 아닌 플라스틱 쪽이고요. 여러분들 산업에 해당되는 섬유 쪽입니다. 이 2가지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플라스틱과 섬유는 함께 갈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아까도 제가 잠깐 섬유 산업에 좀 문외한이지만 좀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PET라는 것들을 좀 많이 수지를 쓰시네. 그러면 우리가 페트를 잘 활용을 한다고 하면 섬유업계도 윈윈할 수 있는 체제가 되네. 플라스틱도 우리가 해양에 좀 교란 오는 것들 사회적인 국제적인 문제들을 최소화하면서도 섬유업계에도 어떤 현안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2개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박스를 잠깐 했는데 파란색으로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섬유업계가 지금 이렇게 7종류 중에 하나로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섬유 산업계는 식품, 주택, 그리고 우리가 차량, 운송 다음으로 1차 원료 또는 물을 사용하는 데서 4번째
해당이 된답니다. 물 사용량이 많고요. 원료 사용량이 그렇게 많이 소비가 되는 산업군이랍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두 번째, 온실가스 배출 산업군 중에서 5번째 해당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순환경제 쪽에서 아까 기후변화라든가 지속가능한 발전 이런 것들을 녹아들여서 나온 순환경제가 버전 1이 2015년도, 2020년도에 버전 2가 나왔듯이 당연히 섬유산업도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섬유 전 세계 직물 쪽에 1% 미만만이 재활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99% 즉 100% 채워내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재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순환경제 정책 버전 2에서도 섬유산업을 우선적으로 순환경제가 정립, 자리할 수 있도록 EU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글자밥이 되게 많고요. 글자 수가 많습니다. 근데 일단은 정책 방향이 조금 있습니다만 기반 구축을 국민 참여가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산업계만 노력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국민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페트를 가지고 수지를 쓰고 싶어도 국민들이 협조를 안 해가지고 양질의 페트를 공급해 주지 않고 막 이물질이 낀 것들을 준다고 하면은 아무리 현존하는 기술로서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들이 갖추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역할을 같이 나눠서 해야 되고 또 모니터링 예방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뭐 평가할 수 있는 지표도 필요하고 수요처 확보도 해야 되고 품목에 따라서 뭐 좀 시장을 내보내지 않아야 되는 뭐 예를 들어 우리 빨대가 반드시 필요하냐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좀 벗어난 얘기입니다만 그런 것들도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제가 환경부에도 조금 이런 표현들을 좀 정책을 좀 제안한 바 있고요. 의견을 좀 제안한 바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는 하시고 장기적으로는 계속 이렇게 바뀌어 나갈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재활용 부분하고 규제 부분하고 좀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제 동향이 순환경제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목표 설정하라고 했는데 실제 30%로 2030년도에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또 재사용할 수 있는 수지 이런 거 개발하고 첨가제 최소화하세요. 규제도 나름대로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정책 제안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안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이제 그 정책이 흘러간다라는 얘기는 그걸 뒷받침하고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이 된다니까 큰 흐름은 갈 수밖에 없다. 국제 흐름, 우리도 그렇게 움직임이 시작이 됐고 산업계도 미리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꼼꼼히 정책에 대한 게 옳고 그름은 일단은 이 자리에서만큼은 평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들만 좀 감지를 해주시면은 이 자리가 그래도 좀 세미나를 마련한 취지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수요 공급 아까 말씀드렸던 해결할 과제, 수요 공급을 좀 균형을 맞춰주세요. 이렇게 그림으로 좀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 품질 확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별된 페트의 품질을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 뭐 이물질이 끼면 안 된다 등등. 그러기 위해서 제가 어디 가서 이제 환경부에 관련되는 무슨 자료를 좀 많이 발표할 때는 좀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실제 여러분들은 엔딩, 수요자 입장이죠. 결국은 제품 원료를 사용하는 3번 이후의 수요자 입장입니다. 전단에서 재활용 사업자와 1번 수거 선별, 즉 국민이 어떻게 배출하느냐 1번, 2번이 충분히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전달되는 3번이 품질이 충분히 공급이 확보가 되지 않고 고품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은 우리가 1번과 2번을 간과하는데 저는 그 부분의 전단 부분에서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양질의 페트를, 플라스틱을 회수할 거냐, 그 부분을 어떻게 재활용 사업자가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요자, 유저가 원하는 품질을 확보해 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질문지에서도 질문을 하신 분들은 있는데 우리나라 인증체제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향후 정책적으로 제안을 해서 계속 맞춰가야 됩니다만 선진 사례입니다. 독일하고 EU 사례를 들어서 제가 1번, 2번들을 좀 계속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지원 어떻게 활성화를 하느냐. 그래서 지금 재활용 플라스틱의 장벽이 어떤 거 있는 경제성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재활용하는 사업자도 이게 돈이 돼야 되는 거고 수요자도 원재 대비 재생제가
우리가 원재는 10원에 드리는데 재생재가 15원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또 경제성 논리에서 맞지 않죠.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고 그 균형을 맞추느냐는 결국은 우리가 정책권자들이 설계나 집행할 때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전문가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전달을 하고 있으니 아마 장기적으로는 플라스틱, 페트 모든 부분에서 어떤 게 지금까지는 중하게 여겼느냐 경제성장 쪽에 있었는데 앞으로는 환경이 우선되거나 적어도 경제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환경성에 대한 가치를 높이 둬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책도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실 거고 시장이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부분도 디펜스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로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산업계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 정부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라는 부분도 목소리를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현재 플라스틱이 10%밖에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개선의 여지가 명확히 있는 부분이고요. 결론은 우리가 원재, 버진 재료가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 재생재가 전체 플라스틱이든 페트든 이게 시장이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는 원재 가격에 따라 좌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유 가격이 얼마냐 이거에 따라서 좀 우리가 재활용 산업이 웃고 울고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에 영향이 받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나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이게 OECD에서 나온 자료인데 경제적인 장벽, 기술적인 장벽, 환경적인 장벽, 규제적인 장벽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뭐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고요. 어떤 장벽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명확히 알고 있고 OECD도 알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런 내용들은 이미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얼마나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개선할 거냐라는 것은 정부의 정책 의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EU에서 법률을 하나 2018년도 개정한 거 보면은요, 그 폐기물 프레임워크 법률이라고 해서 폐기물에 관련된 법 제4조에 경제적 유인수단을 쭉 나열을 했어요. 이 중에 보면은 뭐 재정적인 인센티브,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도록 뭐 건전한 뭐 계획을 만든다든가 뭐 보조금을 뭐 우리가 이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것 단계적으로 보조금을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데에 보조금을 줄 수 있다든가 뭐 재정적인 수단 뭐 이런 것들 또 규제는 가급적이면 최소화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하는데 제가 결론을 좀 정부 입장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는 규제하는데 되게 두려움을 많이 갖고 계세요 정부에서.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산업계에서 먼저 자발적 협약을 통해서 정부한테 우리 산업계에서 이런 의견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선제적으로 제안을 한다고 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어때 부담 없이 정책을 하고 경제적 유인하는데 오히려 좀 더 유연한 스탠스를 갖지 않을까 뭐 이렇게 거꾸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맨 밑에 부분은 자발적 협약이라는 것도 했듯이 시장 지원할 때는 어떤 무조건 정부한테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노력을 하기 위한 노력은 후속 조치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예, 여기가 갑자기 마지막인지 모르겠고요. 요거는 제가 PR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은 제가 자료가 있고요. 이메일이나 필요한 건 연락을 주시면은 기타 등등은 가능한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귀중한 시간 내서 감사하겠고요. 30분 동안 제가 시간은 체크를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부여받은 주제에 가급적인 부분 부합하도록 노력을 했고요. 당초에 세미나 취지인 여러분들 섬유 패션 산업의 재활용 온라인 세미나에 부합하도록 제가 주제는 선정했는데 이해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박상우 소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전에 접수된 질문을 소장님 같은 경우는 강의 내용에 거의 대부분 다 녹여서 말씀을 해주셔서 아주 그 남은 질문만 두 가지만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좀 복잡하긴 한데요. 소장님 일단 그 말씀하신 내용을 좀 간추려 보면은 지금 규제가 어느 정도 좀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쪽으로 또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민간의 자율성도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지금 섬유업계 입장에서는 사실 양질의 페트 원료라던가 이런 그 고분자가 필요한데 지금 저희 현재 체계에서는 그럼 규제를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최근에 정부의 정책을 좀 들여다보면요. 일단은 아마 우리 섬유산업은 페트가 일단은 주가 되실 텐데 페트는 오늘날까지는 분명히 회수율도 얕고 회수된 페트 자체의 품질도 담보할 수가 없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정부가 그걸 인지해가지고 페트를 별도로 분리수거를 하도록 제도를 마련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시범 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아마 1년 이내는 페트만 별도로,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개개인 집에 들어가시면 플라스틱 이렇게 재활용에 협조를 해주시는데 총 플라스틱이 아니라 페트만 별도로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그 품질에 대한 담보성은 확보를 할 거라고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규제가 뭐냐, 자발적이 뭐냐. 근데 이거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페트 회수와 재활용의 품질 담보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정부가 선제적으로 움직였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까지는 좀 우려 사항을 아마 한 1, 2년 이내는 반드시 해소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규제가 먼저다, 자발적이 먼저냐라는 부분에서는 좀 번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요 관련된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요. 저희가 이제 섬유 산업에서 사실 그 유럽 쪽에서는 독일이 굉장히 그 섬유 산업 강국이기도 한데 저희 조사에 의하면 또 독일 경우에는 그 플라스틱 폐기물의 그 리사이클링 기술이나 이런 뭐 필터링 기술 이런 부분에서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선진적인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리서치를 해보면은 독일의 같은 경우는 이런 그 회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 듀얼 시스템이라는 그런 그 공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발달이 돼서 이런 섬유 쪽이라던가 어떤 음료병이라던가 이런 쪽에 양질의 그 페트 원료를 제공을 해주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도 이런 그 독일의 사례에서 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좀 미래에 대한 좀 과제로 질문을 좀 답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독일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좀 많이 여러 측면에서 많이 선도화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정책적으로 그런데요. 우리가 지향하는 바도 당연히 독일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독일 같은 경우는 그 듀얼 시스템은 대부분 이제 민간 영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민간 영역에서 회수나 재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똑같이 민간 영역인데 차이점이 뭐냐? 그네들은 그 민간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아닙니다. 물론 처음부터 대기업은 아니었는데 그 시장이 충분히 커 있고 그만한 인센티브나 민간 시장에 뛰어들어서 어떤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독일 정부가 충분히 어떤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그런 것들이 갖추어진다면 우리나라도 영세 중소기업들이 아니라 좀 웬만한 좀 메이저급 기업들이 좀 참여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우리들도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근데 좀 제가 독일이 좀 잘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못하는데 이 부분은 저도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어쨌든 민간 영역인데 우리가 최근에 법이 좀 제도적으로 바뀌어가면서 하나 노력한 것은 제가 주장했던 것은 민간 시장에 의존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우니 국가에서 좀 지방자치에서 좀 관여할 수 있는 그래서 제도적으로 회수를 해서 재활용해서 품질이 고도화될 수 있는 것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해서 아마 아까 발표 자료에 올 9월 달에 대전한 정책에서 관이 즉 지자체가 그 독일의 듀얼 시스템 역할을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회수나 품질을 확보하는데 좀 양질의 것을 마련하는 데는 좀 담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민간 영역으로 가야 된다, 관이 들어와야 된다. 근데 워낙 우리 구조가 지금 현재 민간 영역이 담당하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EPR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깊이 들어가면 좀 복잡한데요.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정부가 어디에서 막히고 어디에서 잘못된지를 좀 이번 계기로 해서
많이 파악을 했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했고, 두 가지 EPR을 통해 가지고 시장이 좀 잘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 배분을 충분히 좀 고품질로 끌고 가기 위한 예산 지원을 그쪽으로 좀 한 8배 정도 차이 나도록 지원을 그렇게 차이를 뒀다는 거 하나, 차등화를 뒀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경우에 따라서는 관이 개입돼 가지고 고품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를 이번에 도입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아마 독일 정도까지 그대로 시스템은 아닐지언정 어쨌든 운영을 누가 하든 고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체제는 이번 정부 정책에서 충분히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예, 이것으로 발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